저는 76세 김미숙입니다. 35년 동안 재래시장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정우를 키워냈어요. 정우는 저의 전부였고 제 삶의 이유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정우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젖먹이였던 정우를 업고 시장 골목을 누비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가게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 정우를 눕혀두고 제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했던 그 시절.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님을 응대하다 말고 달려가 젖병을 물리곤 했어요. 그런 날들이 지나면서 정우는 점점 자라고 저는 그를 보며 삶의 의지를 키워갔습니다. 시장은 늘 분주했지만 제게는 그곳이 희망의 공간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반찬을 진열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멸치볶음, 고등어조림, 시금치나물 같은 익숙한 반찬들. 그것들을 사러 오는 손님들 덕분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죠. 손님 중에는 오랜 단골도 많았고 제 사정을 잘 아는 분들도 많았어요. 미숙 씨, 오늘은 뭐가 맛있어? 웃으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고된 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번 돈으로 정우를 교육시키며 그의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버텼어요. 학비를 내기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새벽 시장까지 나갔습니다. 제가 손에 밴 고등어 냄새를 씻어내지 못하고 잠들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정우에게 필요한 건 다 해주고 싶었어요. 비싼 참고서나 학원비를 내주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정우가 원한다면 아낌없이 내주었죠. 정우는 항상 저의 기대에 부응하며 성장했어요. 학교에서는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정우를 보며 제 자신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우가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라고 말하던 정우의 목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아이고, 미숙 씨 고생 많았어. 아들이 정말 효자네. 정우는 제 자랑이고 제 삶의 보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는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의 냉랭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겠지. 내 아들이니까 나중에 다시 잘하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정우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올해 초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가게를 접게 되었어요. 35년 동안 몸담았던 가게를 떠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보증금을 조금씩 까먹으며 버티다 결국 월세를 밀리게 되었고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영하 15도의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정우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내복 차림에 얇은 패딩 하나를 걸치고 정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벨을 눌렀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아무 응답이 없기에 저는 손을 비비며 추위를 견뎠어요. 눈발까지 날리는 날씨였지만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몇 분 후 현관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얼굴만 내민 채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군요.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잠시 여기에 머물 수 있을까 해서 왔단다. 며느리는 눈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근데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한데요. 요즘 저희도 일이 많아서요.
그녀의 차가운 말투에 속이 쓰렸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그냥 잠시 몸 좀 녹이고 싶어서 왔다. 밖이 너무 춥구나. 그제야 그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 그러나 그 따뜻함은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켠에 자리를 안내받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내복 위에 걸친 패딩을 벗었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뜨거운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근데 어머님,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거기 자국 남으면 청소하기 힘들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며느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컵을 내려놓으며 투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속은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커피요. 근데 오래 계실 건 아니죠? 정우도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그녀의 말에 제 손은 컵을 잡는 순간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정말 잠깐만 여기 있을게. 날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그 순간 며느리가 손을 휘젓다 컵을 쳤고 뜨거운 커피가 제 옷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어머,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며느리는 다급히 휴지를 가져오더니 제 옷 위를 쓱쓱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옷에 커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얼얼한 피부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옷 세탁소에 맡겨야겠네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요. 그러고는 제 패딩을 벗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얼른 세탁소에 다녀올게요. 기다리세요. 저는 내복 차림으로 남겨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며느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몸을 떨었어요. 안에서 옷을 찾으려 했지만 건들지 마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점점 더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정우가 돌아오길 바라며 앉아 있었지만 그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에 웅크린 채 며느리를 기다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복 차림으로 앉아 있으니 너무 쑥스러웠습니다. 커피가 쏟아져 얼룩진 옷도 없고 덮을 담요도 없이 방 한구석에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세탁소에 다녀오겠다고 한 지 몇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우와 며느리가 함께 들어오더군요. 둘의 얼굴은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정우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우야,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잠깐 너희 집에서 쉬고 싶어서 왔다.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나 정우는 제 말을 듣고도 화를 참지 못하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오시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우야, 추운 날씨에 갈 데가 없어서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 너무 급해서 너에게 미리 얘기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정우의 얼굴은 굳은 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정말 곤란하다고요. 정우 회사도 바쁘고 저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러시면 저희만 힘들어지는 거 아세요? 그들의 말투는 저를 더 이상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며칠만 있게 해주렴. 엄마가 정말 잠깐 머물다 갈게. 다른 데 갈 곳이 없구나. 그러나 정우는 손을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여기 엄마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제발 좀 이해하세요. 이런 일은 미리 얘기하고 약속을 잡고 와야죠. 무작정 오면 저희가 어떡합니까?
저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내 옷이라도 패딩이라도 돌려주렴. 나가라면 나가마. 하지만 이렇게 내복 차림으로는 못 나가겠다. 그 순간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옷이요? 그거 세탁소에 맡겨놨잖아요. 필요하시면 세탁소에 가서 찾으세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차림으로 세탁소를 어떻게 가니? 며느라, 잠깐만이라도 옷을 빌려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며느리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필요하면 알아서 해결하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만 말고 나가세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엄마, 그냥 나가세요. 저희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여기서 버티지 마세요. 저희도 스트레스를 더는 못 견디겠어요. 저는 그들의 냉담한 말투와 차가운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와 며느리는 제 등을 떠밀며 문 밖으로 몰아냈어요. 추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제 몸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내복 차림으로 아파트 단지를 서성이다. 결국 저는 한파 속 거리를 나섰습니다. 영하 15도의 바람은 제 피부를 베어냈고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따뜻한 집 안에서 얼음보다 차가운 대접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길 위를 홀로 걷는 내내 제 머릿속엔 그들이 했던 말들이 메아리 쳤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필요하면 세탁소에 가세요. 여기서 버티지 마세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며느리가 옷을 세탁소에 맡겼다니 얼어붙은 몸으로라도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집 앞을 떠나 근처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찬 바람이 내복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얼굴은 바람에 맞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탁소에 맡겨졌다는 패딩 한 벌이 저를 이 추위에서 구해줄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블록을 걸어가니 작은 세탁소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이미 바깥 추위에 완전히 굳어버려 따뜻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다소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추운 날씨에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혹시 몇 시간 전에 패딩 하나 맡겨진 게 있을까요? 제 며느리가 맡겼다고 해서요. 주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늘 맡겨진 옷 말씀이시죠? 그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목록을 살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은 옷을 맡긴 손님이 한 분도 없었는데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정말요? 패딩 하나도 없다고요? 주인은 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수첩과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접수된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쭉 가게에 있었는데 오늘 손님이 없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옷을 세탁소에 맡겼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러나 세탁소 주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없어요. 이 근처에는 다른 세탁소도 없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세탁소 주인의 말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였고 제 옷은 여기에 없다는 게 분명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 순간 제가 쫓겨나며 느꼈던 수모와 추위보다 더 깊은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바깥의 한파가 다시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옷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왜 거짓말을 한 걸까? 혼잣말을 하며 길을 걷는데
이내 발걸음이 느려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애써 며느리와 정우를 이해하려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잠깐 세탁소에 다녀올게요라는 말이 그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들렸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거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힐끔 보고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길 위에서 내복 차림으로 떨며 다시 갈 곳이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차가운 밤 제 옷과 함께 그들이 보여줬던 작은 희망마저 모두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길 위에서 떨며 눈물조차 얼어붙는 듯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떠돌다 결국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애는 듯했고 눈물조차 얼어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추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하철역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역 내부는 비교적 바람을 막아줬지만 제 몸은 이미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옆을 지나치는 몇몇 사람들은 저를 힐끔거리기만 할 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래된 내복은 추위를 막아주기는커녕 차가운 공기를 그대로 제 몸에 전달하는 듯 했어요. 발을 비비고 손을 문지르며 어떻게든 체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몸은 점점 얼어붙고 머릿속도 멍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만 버티자. 이 추위도 곧 지나가겠지. 아침이 오면 다시 길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내 저를 삼키는 추위와 배고픔은 그런 위로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 동안 몸을 떨며 앉아있던 제 앞에 누군가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들어보니 두꺼운 패딩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추운 데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혹시 집이 없으세요? 어디 가실 데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없이 흔들리는 제 머리와 떨리는 손을 본 그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누르더니 이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응급 구조대에 연락했어요. 금방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너무 지쳐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떨리는 손가락은 거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제 체온을 재며 말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습니다. 저체온증 증상이 심각합니다. 추위 속에서 이 상태로 더 오래 계셨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는 동안 제 의식은 흐릿해졌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른 채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어도 이불이 덮여 있어 조금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 병실에는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깨어난 걸 보고 다가오더니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놀랐지요? 이 추운 날씨에 어쩌다가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와 추위 속에서 길을 헤매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분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네 참. 자식들이 왜 그렇게 매몰찹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제가 아는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 관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 한번 찾아가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건넨 정보는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한 저는 그분의 조언대로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 관장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여기서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일단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 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 방에 들어섰을 때 비록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추위와 외로움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새로운 집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다. 내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 이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홀로 지내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들은 한 소식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제 사연을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정우와 며느리가 저를 내복 차림으로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 저를 알던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우 어릴 적부터 저를 지켜보던 이웃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정우가 어릴 때 미숙 씨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정우를 뒷바라지했던 제 노력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이었기에 그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미숙 씨가 시장에서 온종일 서서 일하는 걸 내가 얼마나 봤는데 그 추운 겨울에도 손이 갈라지면서 일했던 게 다 정우 때문이었잖아. 그런 어머니를 내쫓아? 이게 사람 자식이냐? 가장 화를 낸 건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제 반찬 가게가 있었던 자리는 여전히 그들의 눈에 익었고 제가 손수 요리하며 아들 학비를 벌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때 고등어 한 마리 더 사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어. 다들 미숙씨 힘든 거 알아서 그랬던 건데 그런 정우가 이런다고? 시장 입구에 모인 상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정우의 어릴 적 친구 부모들도 하나같이 정우가 너무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으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미숙 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동네에서 다들 정우가 한 짓에 대해 분노하고 있어. 그렇게 어머니를 쫓아내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그분은 정우와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분으로 어린 정우가 학용품이 부족해 힘들어할 때 저를 도와준 적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그동안 아들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알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정할 수가 있나 싶어. 지금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대. 정우가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다들 눈총 준다고 하더라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편으론 부끄럽고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외면받은 처지가 서럽기도 했지만 제가 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됐습니다. 입소문은 정우의 회사로도 흘러들어갔습니다. 정우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 어머니를 내쫓았다면서? 회식 자리에서나 점심시간에 정우와 가까운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흘리듯 꺼내곤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정우가 요즘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승진도 밀린다던데 어머니를 외면했다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그렇다더라고. 저는 더 이상 정우의 이름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제게 했던 행동에 대해 세상이 알게 된 것만으로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정우와 며느리가 받게 될 비난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이니 그에 따른 대가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에게도 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돈은 저의 사정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소문들로 저에 대해 대강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뒤 그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안사돈은 딸을 불러 세워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사돈이 너희를 찾아가셨다는데. 너가 그런 식으로 내쫓았다고?
그렇게 추운 날 밤에?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야? 며느리는 처음엔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날 저희도 상황이 좀. 하지만 며느리 어머니는 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황고 뭐고. 너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희 집에 찾아올 정도면 얼마나 힘드셨겠니. 너가 딸로서도 부끄럽다. 며느리의 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게 시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쫓을 핑계가 되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내쫓으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친정 부모마저 그녀를 질책하자 모든 논리가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이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딸이지만 이번 일은 정말 잘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 싶어요. 그 이야기는 며느리의 친척들 사이에서도 퍼지며 그녀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다고? 믿기 힘들어.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잘할까? 의심스럽네. 며느리는 친정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고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매일 꾸짖으며 딸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스스로가 더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받았던 추위와 외로움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 정우와 며느리가 받는 비난이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잘못은 반복될 테니까요. 정우의 회사에서 그를 승진 심사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은 복지관에서도 금세 들려왔어요.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팀을 맡길 수 없다는 회사 측의 결정 이유를 들으며 저는 씁쓸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항상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왔던 사람이었어요. 대기업 입사 후에도 성실함과 능력으로 인정받으며 승진 가도를 달렸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을 눈앞에서 놓쳤다는 사실은 어미로서 속상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복지관에서 이 소식을 전한 한 분은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마음 아프실지 몰라도 그건 아드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 말은 너무나 뼈 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정우의 몰락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승진에서 제외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회의 중에서도 동료들은 그를 은근히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저번에 너네 어머니 얘기 들었는데 진짜야? 누군가가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다더군요. 그럴 때마다 정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팀원들이 몰려가 식사를 할 때 정우는 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혼자가 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가 느꼈을 외로움은 깊어졌을 겁니다. 결국 정우는 점점 술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우 요즘 얼굴이 엉망이야. 맨날 술 냄새 풍기고 출근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고 그의 이미지는 나날이 추락했어요. 정우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가정도 못 챙기는 사람이 회사 일을 잘할까?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상사였던 분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가 팀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그런 평가 속에서 정우는 결국 팀장 자리를 놓쳤고 그로 인해 입지가 더욱 좁아졌어요.
정우는 그동안 저를 외면하고 멀리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승진에서 밀리고 동료들에게 외면받으며 그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고 말았죠. 정우가 스트레스에 시달려 술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그가 겪는 고통이 결국 그가 저에게 준 고통과 비슷한 무게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스스로 저지른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날이 오겠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다 보니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저 저만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들은 많은 이야기는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건네셨어요. 여기 처음 오셨죠? 저도 처음엔 많이 어색했어요. 그분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 둘 키워봤자 소용없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다들 자기 식구가 우선이라며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예요. 이제는 연락도 안 해요. 그 이야기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젠 그 아들이 날 쫓아냈어요. 그 밤에 내복 차림으로. 제 말에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정말 서글픈 팔자예요. 하지만 여기선 외롭지 않아요. 다들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 힘이 돼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할머니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자주 마주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들까지 등을 돌렸다며 서글프게 웃으셨고, 다른 할머니는 시집살이를 견디며 딸들을 키웠지만 딸들이 시어머니에게 더 잘한다고 하며 눈물을 보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금씩 위로받았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사이에 작은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지관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던 어느 날, 박 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요즘 조금 안정되신 것 같아서요. 복지관 구내 식당에서 일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그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반찬 가게를 운영했으니 요리는 자신 있었지만 체력도 떨어지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관장님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큰일 아니에요. 처음엔 간단히 설거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머니께서 잘하시면 더 다양한 일을 맡겨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설거지와 간단한 조리 보조를 맡았지만 이내 제 솜씨를 알아본 직원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무생채 너무 맛있어요. 다들 요즘 식당 반찬이 더 좋아졌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예전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제 요리로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건 분명 큰 기쁨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받는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고시원비를 해결하고도 조금씩 남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간식거리나 옷을 사면서 제 자신을 조금씩 아끼고 돌보게 되었습니다. 고시원방은 작고 낡았지만 제게는 오롯이 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와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불을 덮고 누울 때면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미수가, 너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곳은 너가 노력해서 얻은 너네 집이야. 벽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방의 소음조차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도 저는 저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보낸 시간은 저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가 가진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로 온 할머니를 보고 제가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저는 다시금 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박 관장님은 가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세요. 자식들만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성취를 이루어가며 저는 점점 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월급과 함께 찾아오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은 제가 만들어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밖에 누가 찾아왔어요. 한번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장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순간 불안한 마음이 스쳤지만 저는 앞치마를 벗고 조심스레 복지관 입구로 나갔습니다. 거기엔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깔끔하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피곤에 절은 얼굴은 몇 달 만에 몇 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어 안쓰러움보다는 낯설미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의 모습은 낯설었고 그의 말은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분노와 슬픔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회사에서 힘들어졌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고 제가 왜 그랬는지, 왜 엄마를 그렇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몇 달 전 내복 차림으로 쫓겨났던 밤의 추위가 다시 제 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눈물, 차가운 바람, 얼어붙은 손발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엄마를 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제 가슴 속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그날 밤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야,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내복 차림으로 집 밖으로 쫓겨났던 내 마음을 너가 알긴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몸을 웅크릴 뿐이었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계속해서 물었어요. 너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아? 그 밤이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며 저는 목구멍이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가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그날의 내 고통이 사라지는 줄 아니? 너가 지금 이러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정우는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가 미안하다면 그날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을 먼저 용서해라. 내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순간 정우는 흐느끼던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엔 여전히 차가운 벽이 남아 있었어요. 정우야, 돌아가라. 저는 짧게 말하며 그에게 등을 돌렸어요. 엄마는 이제 너를 위해 살지 않아. 이제 내가 내 삶을 살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복지관을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난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복지관의 작은 방에서 긴 한숨을 쉬며 홀로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엔 묘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정우가 찾아온 지 며칠 뒤, 이번에는 며느리가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려던 참이었어요. 관장님이 저를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젊은 여성분인데. 그 말에 저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복지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얼굴은 평소에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창백해 보였어요. 저를 보자 그녀는 울컥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당혹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기하고 싶으면 들어와서 해. 짧게 말을 건네고 복지관 내부로 발길을 옮겼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따라오더군요. 제가 앉자 며느리는 마주 앉으며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매일 저를 혼내세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저도 그게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그땐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어머님을 내쫓았던 그 밤을 생각하면 정말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제 자신이 싫어요. 눈물 섞인 목소리는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녀의 울먹이는 말을 듣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영하 15도였어. 짧은 말이었지만 제 목소리엔 그때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목 차림으로 쫓겨났던 내가 그 추위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너가 그걸 상상이라도 해봤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느꼈던 고통이 너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진다면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친정어머니가 꾸중하셔서 괴롭다고. 내겐 너가 괴로웠던 그 시간이 그날의 추위와 외로움만큼 무겁지 않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저희도 생활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변명은 그만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했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야. 그저 너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앞에 쏟아지지만 제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들의 눈물에 약해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차가운 거리에 홀로 서서 떨던 제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들의 눈물은 제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라. 저는 짧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희가 한 행동은 너희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야. 나는 더 이상 그 몫을 대신 짊어지지 않을 거야. 며느리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무거운 걸음을 옮겨 복지관을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에도 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흘린 눈물과 고개 숙인 사과는 한때 저를 무너뜨렸던 고통과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추운 밤 거리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 얼어붙은 손발을 비비며 생존을 걱정하던 그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말은 아무런 울림 없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마지막 울먹이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지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가 다시 그들에게 마음을 내주는 순간 또다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다시 그들의 삶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정우의 사과는 어쩌면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것일지도 몰라요. 회사에서, 친정에서, 사회에서 받은 비난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저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였을 뿐, 그 속에 진정으로 저를 위한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고, 그들에게 다시 종속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의 방문 이후에도 몇 차례 그녀와 정우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삶에 있어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장 상인의 분들이 저를 찾아온 건 며느리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시장의 이웃들이었기에 저는 그들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저의 사정을 들은 뒤 제게 진심으로 걱정과 위로를 건넸어요. 미숙 씨, 정말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제 그만 자식들과 화해하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게 어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 정우도 아직 젊으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자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너그럽게 봐주고 다시 받아줘. 미숙 씨 마음도 편해질 거야.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를 위해 하는 걱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냥 가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거리를 헤맸는지 아세요? 그 추위와 절망을 그들이 겪어봤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미숙 씨,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우리에게 말해. 우린 항상 미숙 씨 편이니까. 그들의 말이 고맙긴 했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은 저만이 아는 것이었고 그것은 쉽게 잊히거나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다시 그들과의 관계에 매달려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정우의 승진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까운 감정과 차가운 무관심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승진을 꿈꿔왔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꿈이 무너진 이유가 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가 마주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롯이 그의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소식은 정우와 며느리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고 정우는 회사에서도 점점 고립되어 술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미숙 씨.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그러지 마. 승진도 밀리고 이제 회사 사람들한테도 외면받는다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며느리도 친정에서 꾸중을 매일 들었다면서 우울증까지 왔다니 안쓰럽네. 미숙 씨, 그 정도면 됐지 않았어? 이제라도 받아줘. 자식이 무너지면 부모도 무너지는 거야.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제게 위로와 조언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정심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겪었던 추위와 절망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쌍하다고요? 그들이 불쌍하면 내가 그날 밤 내복 차림으로 쫓겨나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떨었던 나는 뭐였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밤의 추위와 외로움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들이 상상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그걸 겪어보지도 않고 그냥 불쌍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웃들이나 시장 상인회 분들이 화해를 권했지만 저는 같은 대답만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들과 화해할 생각 없어요. 그들이 잘못한 걸 깨닫는 건 그들의 몫이지. 제가 손 내밀어서 그걸 대신할 이유는 없어요. 그들에게 제 말을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를 혈연으로만 보았고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믿는 세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제 삶의 중심은 제가 되었고 자식들에게 흔들리며 살았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흔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동정과 설득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하 15도의 거리를 내복 차림으로 헤매던 그 순간의 공포와 절망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릴 때마다 느꼈던 수치심과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내몰았던 그 순간의 잔인함은 그들의 사과나 눈물로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고통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야. 다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해. 정우와 며느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분명 그들에게 힘든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만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몫이니까요. 저는 이제 그들의 눈물과 고통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삶은 여전히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만들어가는 안정과 평온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후회되지 않아요. 복지관 식당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서툴렀던 일들이 이제는 익숙해졌고 직원들과 방문객들 사이에서도 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식재료를 다듬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이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잘 먹었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해줬으니까요.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들도 있었고 젊은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일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한편 정우가 가끔 복지관 앞에서 서성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제게 물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남일 뿐입니다. 복지관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정우의 존재는 더 이상 흔들림의 원인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된 데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변화가 컸어요. 그동안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성취, 따뜻한 대화, 그리고 자그마한 방에서의 고요한 휴식이 제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주었어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친해진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시장 골목을 걷다 보니 예전 제 반찬 가게가 있던 자리를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곳은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고 제게 익숙했던 풍경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자리한 것은 그리움이 아닌 담담함이었어요. 과거에 저는 힘겨웠지만 열심히 살았고 후회 없이 제 역할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그 시절을 돌아보며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정우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어머니도 아닌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복지관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저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실하고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방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정우와 며느리를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곤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제 삶이 자랑스러웠어요. 내일도 복지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웃고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 어떤 후회도 그 어떤 미련도 없는 삶으로. 오늘도 복지관 식당에서 분주히 일하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굽은 등과 주름진 얼굴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분의 손은 떨리고 눈동자에는 말 못할 서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식사를 드시러 온 줄 알았는데 그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잠시 쉴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이미 무엇이 필요하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로 그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요. 자식 앞에서 더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우리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인간이잖아요.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담고 있는지 알기에 그냥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추위와 외로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따뜻함으로 전해질 수 있다면 그 아픔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 마음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겨울 바람에 쓸리던 거리에 홀로 서 있던 나날은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눈발 속에서 움츠렸던 제 삶은 이제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다시 피어납니다. 삶은 여전히 힘겹고 길은 여전히 험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한때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였던 제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식당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제 손끝을 감싸며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이제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고 있어.